78 평생을 바쳐 모은 전 재산을 아들 내외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돌아온 것은 무급 가사도움이라는 현실과 지워지지 않는 상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사준 바로 그 집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평생 헌신했던 시어머니의 이 선택을 부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새벽 4시 어김없이 눈이 떠져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벽을 짚어 부엌으로 향하죠. 이 넓고 낯선 아파트에 온 지도 벌써 3년이 다 되어가네요. 창밖을 보면 일산 신도시의 불빛들이 아직 잠들지 않은 도시를 증명하듯 빼곡히 밝혀 있어요.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저 불빛들과 달리 제 하루는 늘 한결같이 시작된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가장 먼저 멸치와 다시마로 국물을 내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퍼지기 시작하면 아주 잠시나마 제가 동대문 시장 안 귀퉁이에서 새벽을 열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40년 넘게 내 전부였던 작은 옷감 가게,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 손님들과 흥정하던 목소리, 고소한 분식 냄새가 뒤섞였던 그곳의 공기는 활기로 가득했죠. 그 북적임 속에서 난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삭막한 주방의 고요함은 내 심장 소리마저 너무 크게 들리게 만들어요. 3년 전 아들 민준이가 닳고 다른 내 손을 잡으며 그랬어요. 어머니,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 그만 쉬셔야죠. 동대문에 있는 낡은 집이랑 가게 파시고 저희랑 합쳐서 여기 일산에 좋은 아파트 사서 같이 살아요. 저희가 편히 모실게요. 옆에 있던 며느리 서연이도 맞장구를 쳤죠. 맞아요, 어머님. 관절염도 있으신데 여긴 서울 큰 병원 다니기도 좋잖아요. 또 집에 어른이 계셔야 저희도 맘 편히 일하고 애들도 좀 봐주시면 저희야 너무 좋죠. 그 말들이 꿀처럼 달았어요. 늙고 병들면 자식들 곁에서 손주들 재롱 보며 지내는 것. 그게 내 평생의 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평생의 피땀이 깃든 집과 가게를 미련 없이 팔았어요. 내 모든 것이었던 그 돈은 거의 전부 아들 부부에게 건네졌고 이 넓고 번쩍이는 아파트가 되었죠. 내 손에 남은 건 비상금으로 남겨둔 작은 예금 통장 하나뿐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안락한 노후를 향한 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감옥으로 들어가는 문이었다는 걸요. 해가 뜨려면 아직 멀었지만 제 몸은 시계처럼 움직여요. 마케팅 과장인 아들 민준이와 학원 강사인 며느리 서연이를 위한 아침 식사와 도시락을 준비해야 하거든요. 손주 둘을 깨워 씻기고 밥 먹여 학교 보낼 준비를 마치고 나면 텅 빈 집에는 저 혼자 남아요.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넓은 거실을 쓸고 닦고 산더미 같은 빨래를 돌리고 또 손빨래감을 따로 분리해요. 안식처가 될 거라 믿었던 이 집은 이름 없는 집안일로 가득 찬 제 일터가 되어버렸어요. 처음 몇 달은 그래도 기뻤어요. 내 희생으로 자식들이 편안하고 손주들이 잘 먹는 모습을 보는 게 행복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서연이의 말투는 점점 짧아지고 차가워졌어요. 어느새 저는 이 집의 어머니가 아니라 월급 없는 가사도우미가 되어 있더군요. 아침 식사 시간이 되면 그 변화는 더욱 선명해져요. 민준이는 식탁에 앉아서도 늘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않아요. 그 네모난 유리판에 담긴 주식 시황이 제 정성보다 더 중요한가 봐요. 건성으로 밥을 몇 술 뜨는 둥 마는 둥 하죠. 제가 국을 푸는 동안에도 서연이는 뒤에서 재촉해요. 어머니, 애들 물통은요. 간장 좀 주세요. 마치 당연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손님처럼요. 할머니가 차린 따뜻한 집밥 대신 손주들은 시리얼을 찾아요. 3년 전 어머니를 모시겠다던 그 다정한 약속은 이렇게 어머니를 부리는 삭막한 일상으로 변해버렸어요. 저녁이 되면 이 집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져요. 민준이는 회사에서 구조조정 압박이라도 받는지 온종일 날이 서 있고 서연이는 까다로운 학부모들과의 상담에 지쳐 녹초가 되어 돌아와요. 부엌 한쪽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거실에서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려와요. 대출 이자가 얼마고 애들 학원비가 또 얼마나 올랐는지 그들의 대화 속에서 저는 어느새 고마운 가족이 아니라 생활비를 절약시켜주는 수단 혹은 아직 노후 자금이 좀 남았을지도 모르는 존재로 여겨지는 것 같았어요.
그들의 힘겨운 삶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들 그렇게 힘들게 사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스트레스가 전부 제게로 향하는 것 같아 가슴 한쪽이 아려와요. 이 집에서 제게 허락된 유일한 휴식은 거실 소파에 앉아 저녁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고된 현실을 잠시 잊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드라마에 한창 빠져 있는데 방에서 나온 서연이가 싸늘하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TV 소리 좀 줄여주시겠어요? 저 수업 준비해야 해서 조용해야 해요. 그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밝혔어요. 화를 낸 것도 짜증을 낸 것도 아니었죠. 그저 지극히 사무적인 감정 없는 한마디. 그게 더 아팠어요. 이 넓은 집에서 제게 허락된 작은 공간과 시간마저 빼앗기는 기분이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어요. 거실에 불도 끄고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왔. 방 한쪽에 놓인 낡은 반지꼬리에서 빛바랜 옷감 조각들을 꺼내 만져봤어요. 40년간 수만 번도 더 만졌을 내 손때 묻은 옷감들. 이걸 만지고 있으면 재봉틀을 돌리며 내 힘으로 당당하게 살았던 젊은 날의 박하선이 떠올라요. 그때의 나는 적어도 내 삶의 주인이었는데 말이죠. 지금의 나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 집에서 내 이름은 무엇일까요?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낡은 옷감 조각들을 만지며 밤을 새웠어요. TV 소리가 사라진 거실은 적막했고 그 적막이 마치 제 마음 같았죠. 그날 이후로 보이지 않는 벽이 저와 아들 내외 사이에 더 두껍게 세워진 것 같았어요. 일상적인 무시가 어떻게 구체적인 상처가 되는지 저는 온몸으로 깨닫기 시작했답니다. 변화는 손주들의 밥상에서부터 시작됐어요. 큰 손주 녀석이 어느 날 저녁 제가 정성껏 끓인 생선조림을 보더니 대뜸 수저를 내려놓더군요. 음식이 너무 싱겁다나 뭐라나 자기는 치킨이 먹고 싶대요. 아이들이야 그럴 수 있다지만 제 가슴을 후벼 판 건 서연이의 다음 한마디였어요. 손주를 나무라기는커녕 제게 보란 듯이 말했죠. 어머니 보셨죠? 요즘 애들은 입맛이 달라서 어머니 음식 잘 안 먹어요. 제가 알아서 시킬 테니 이제 애들 밥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날 이후 저희 집 식탁에는 배달 용기들이 하나둘 늘어갔어요. 서연이는 인터넷 어디서 봤는지 일산 맘카페에서 유행한다는 비싼 유기농 배달 이유식을 주문하기 시작했죠.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 끓인 정성 어린 국과 반찬들은 애들 건강에 안 좋다는 이유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지기 일쑤였어요. 내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손맛과 노하우가 며느리의 스마트폰 검색 한 번에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제 존재가 희미해져 갈 무렵 제게 유일한 숨통 같았던 동대문 시절 친구 순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사는 일산까지 한달음에 달려와 줬죠. 순자는 제 손을 잡고 주름살만 늘었다며 타박하면서도 손수 만들어 온 쑥개떡을 내밀었어요. 그 따뜻한 온기에 잠시 모든 시름을 잊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 행복은 길지 않았어요. 마침 퇴근하고 돌아온 서연이는 현관에서 순자를 흘깃 쳐다보곤 고개만 까딱하고는 자기 방으로 쾅소리를 내며 들어가 버렸어요. 순자가 싸온 떡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요즘 애들 이런 떡 안 먹어요. 그 한마디와 함께요. 어색한 시간이 흐르고 순자가 돌아간 뒤 서연이는 작정했다는 듯 제게 쏘아붙였어요. 어머니, 이제 저런 분들하고 어울리지 마세요. 우리 애들 교육에도 안 좋고 사람들이 우리 집을 어떻게 보겠어요. 여긴 동대문 시장 바닥이 아니잖아요. 제 인생의 절반을 함께한 친구가 제 지난 세월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어요. 제 인간관계마저 며느리의 체면을 위해 재단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말문이 막혔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평생 쪼그려 앉아 재봉틀을 돌린 탓에 닳아버린 허리가 탈이 나고야 말았어요. 동네 정형외과에서는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고 서울의 대학병원에서는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더군요. 40년 넘게 묵묵히 버텨준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였죠. 이 소식을 들은 민준이의 첫마디는 제 건강 걱정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머니 입원해 있는 동안 밥은 누가 해요? 아, 내 아들에게 나는
아픈 어머니가 아니라 밥하는 사람이었구나. 서늘한 깨달음이 허리 통증보다 더 아프게 파고들었죠. 수술비가 걱정됐는지 민준이는 비급여 항목은 뺄 수 없냐며 돈 문제부터 따졌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더는 아쉬운 소리 하기가 싫어지더군요. 결국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제 비상금 통장을 깨서 수술비를 치렀어요. 혼자 입원 수속을 밟고 혼자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낯선 병실 천장을 보며 꼬박밤을 새웠죠. 퇴원하던 날 아직 허리에 붕대를 감은 채로 집에 돌아왔는데 서연이가 저를 기다렸다는 듯 종이 한 장을 내밀더군요. 제가 병원에 있었던 이틀 동안 불렀다는 시간제 도우미의 영수증이었어요. 어머니 때문에 발생한 추가 비용이니까 이건 어머니가 내셔야죠. 가족의 정을 차가운 계산서로 돌려받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 건넸어요. 더 이상 변명도 원망도 할 기운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채로 시간은 흘렀고 제 78번째 생일이 찾아왔어요. 물론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죠. 그날 아침도 저는 여느 때처럼 아침밥을 차렸고 설거지를 했어요. 텅 빈 집에서 혼자 미역국을 끓였죠. 내 자신을 위한 작은 위로였어요. 그런데 막 미역국을 한술 뜨려는데 현관문이 열리며 피자 배달원이 들어오더군요.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외출 준비를 마친 서연이가 무심하게 말했어요. 아, 생신이셨구나. 깜빡했네요. 저희는 약속이 있어서요. 그들은 제 생일 케이크 대신 커다란 피자 상자를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텅 빈 식탁 위, 제 앞에 놓인 차갑게 식어가는 미역국 한 그릇과 그 옆에 놓인 값비싼 피자 박스. 그 극명한 대조 속에서 저는 완벽하게 혼자였어요. 서글픔과 외로움이 뒤섞인 눈물이 미역국 안으로 뚝뚝 떨어졌답니다. 그날 저는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잊힌 생일날 밤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미역국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눈물이 더는 나오지 않을 때쯤 제 마음속 무언가도 함께 말라붙어 버린 것 같았죠.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어요. 희망이 없으니 실망도 없더군요. 그저 그림자처럼 이 집의 가구처럼 소리 없이 제게 주어진 일들을 해낼 뿐이었어요. 하지만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제 삶은 더 깊은 나락으로 저를 끌어당기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오후 청소를 하다가 서재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평소에는 들어갈 일이 거의 없는 곳인데 민준이가 서류를 어지럽혀 놓고 출근했더군요. 그걸 정리해 주려다 저는 우연히 아들 부부가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벽 너머 안방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였죠.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지 않아? 서연이의 목소리였어요. 글쎄, 나이 드시면 다 그렇지 뭐. 민준이의 대수롭지 않은 대답에 서연이는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죠. 아니야, 그냥 건망증 수준이 아닌 것 같아. 혹시 알아? 치매 초기 증상일지.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제가 물건 둔 곳을 가끔 잊어버리는 사소한 일들을 그들은 제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증거로 삼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대화는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며칠 뒤 아들 책상 위에서 발견한 반질반질한 고급 종이의 브로슈어가 그들의 계획을 증명해 주었죠. 그 표지에는 프리미엄 실버타운, 부모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밝혀 있었어요. 아, 그들은 나를 이 집에서 내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그것도 그냥 내쫓는 게 아니라 판단력이 흐린 노인이라는 낙인을 찍어서 아무 저항도 못하게 만들 작정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죠. 설상가상으로 제 마지막 남은 비상금 통장에까지 아들의 손이 뻗쳤어요. 병원비로 쓰고 남은 돈을 확인하러 은행에 갔다가 무려 5천만 원이 인출된 것을 발견했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집에 돌아와 민준이에게 통장을 내밀며 따져 물었지만 아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제 기억력을 탓했어요. 어머니, 기억이 잘못되신 거 아니에요? 제가 투자 때문에 잠시 빌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가 허락하신 일이라고요. 그런 적 없었어요. 단 한 번도. 하지만 제 아들은
저를 정신 나간 늙은이로 몰아세웠죠. 그 뻔뻔한 얼굴을 보며 저는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웃들을 보는 것도 두려워졌어요. 언제부턴가 저를 보는 그들의 시선에 미묘한 동정과 거리감이 섞여 있는 것 같았거든요. 평소 살갑게 인사를 건네던 반찬가게 아주머니조차 제 말에 선뜻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듯 했죠. 아마 서연이가 맘카페 같은 곳에 글이라도 올렸나 봐요. 치매 초기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고, 자꾸 돈이 없어진다고 난리라고. 그렇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동네에서 이상하고 문제 있는 할머니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최악의 밤이 찾아왔어요. 그날은 유독 서연이가 늦었어요. 학원에서 큰 문제가 생겼다며 잔뜩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왔죠. 저는 묵묵히 내일 아침 민준이가 입고 갈 와이셔츠를 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잔뜩 붉어진 얼굴의 서연이가 제게 다가와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또 무슨 말을 주워들었는지 제가 동네방네 자기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악을 쓰더군요. 제가 그렇게 미우셨어요? 매일 저주하고 제 욕하고 다니셨죠? 억울함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아니라고, 그런 적 없다고 겨우 입을 떼자 서연이는 변명, 이라고 소리치며 제 손에 들려있던 다리미를 와락 빼앗았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제 왼쪽 팔뚝에 타는 듯한 고통과 함께 살이 익는 끔찍한 소리가 들렸어요.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제 비명이 터져 나왔죠. 서연이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주저앉아 울며 술 탓을 하고 제가 험담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이성을 잃었다고 횡설수설했어요. 저는 타는 듯한 팔을 부여잡고 민준이에게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제 하나뿐인 아들은 시뻘겋게 달아오른 제 상처를 한번 쓱 쳐다보더니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 뭘 그렇게 유난 떨어요? 이선영, 그냥 살짝 된 거잖아요. 아내가 취해서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약국 가서 흉터 연고나 사다 드릴게요.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어요. 육체적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아들의 그 차가운 눈빛과 목소리였어요. 그는 모든 원인을 제게 돌리고 있었죠. 이 집에서 저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어머니가 아니라 언제든 내쳐도 좋은 인간 이하의 존재였어요. 그들은 제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며칠 뒤에는 제 앞에서 신이 나서 제주도 가족 여행 계획을 세우더군요. 아이들을 위한 키즈 프렌들리 고급 리조트를 예약하고 맛집을 검색하며 들뜬 목소리로 웃고 떠들었어요. 저는 그저 투명인간처럼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죠. 그리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들은 제게 마지막 통보를 했어요. 어머니는 집에서 푹 쉬세요. 저희는 애들하고만 가는 게 편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어요. 모든 희망과 애정이 끊어진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들어차기 시작했죠. 아, 이제야 알겠구나. 나는 처음부터 이들의 가족이 아니었구나. 모든 것을 깨달은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아주 조용하고도 단호한 결심 하나가 싹트고 있었답니다.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제주도로 떠나던 날 아침, 저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방 안에서 조용히 들었어요.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와 캐리어를 끄는 소리가 멀어지고 이윽고 아파트 전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죠. 지난 3년간 이 집에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완벽한 고요함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죠. 마치 태풍이 오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그 침묵 속에는 무언가 폭발할 듯한 에너지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소리 없이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왼쪽 팔에 남은 희미한 화상 흉터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죠. 피부는 아물었지만 그날의 뜨거운 고통과 아들의 차가운 눈빛은 이 흉터 속에 그대로 낙인처럼 찍혀 있었어요. 이 흉터가 제게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이대로 주저앉아 썩어갈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문득 제 머릿속에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둔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떠올랐어요.
저는 홀린 듯 안방으로 들어가 무거운 장롱문을 열고 수십 년 된 이불더미 아래에서 그 상자를 꺼냈죠. 상자를 열자 쾌쾌한 먼지 냄새와 함께 제 인생의 증표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그 아래 비단 보자기에 곱게 쌓인 서류 뭉치가 있었죠. 바로 이 아파트의 집문서와 제 인감도장이었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누렇게 바랜 등기부 등본을 펼쳐보는 순간 제 눈에 들어온 5글자에 숨을 멈췄어요. 소유자 박하선. 그래, 이 집은 내 집이었지. 아들 내외의 집이 아니라 평생 땀 흘려 일한 내 돈으로 산 온전한 내 집이었어요. 그 순간 돌아가신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동대문 시장에서 밤낮 없이 함께 재봉틀을 돌리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 이 아파트의 기반이 될 종잣돈을 마련했던 그 시절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저는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이 모든 상황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를 제 손에 쥐고 있었던 거예요. 결심이 서자 제 손은 수십 년 만에 옛 친구의 번호를 눌렀어요. 동대문에서 저와 청춘을 함께 보냈던 억척스럽기로는 저 못지않았던 친구 영자였죠.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익숙하면서도 세월이 묻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3년간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수화기 너머로 영자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죠. 제 이야기가 끝나자 영자는 불같이 화를 냈어요. 이런 쳐 죽일 놈들. 그걸 왜 이제야 말해. 그리고는 단호하게 말했죠. 하선아, 잘 생각했다. 당장 그 집에서 나와. 내가 속초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바닷가 근처에 아담한 빈집 하나는 금방 구해줄게. 혈육보다 더 뜨거운 친구의 그 한마디에 굳어있던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래, 나 혼자가 아니었어. 이제 실행에 옮길 차례였어요. 저는 난생 처음으로 낡은 스마트폰에 네이버 지도 앱을 켜서 아파트 근처 부동산 중개소의 전화번호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돋보기를 쓰고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며 서툰 손가락으로 번호를 하나씩 눌렀죠. 처음 몇 번의 통화에서는 목소리가 떨리고 말도 더듬었어요. 하지만 금매, 시세, 양도소득세 같은 낯선 단어들을 반복해서 말하고 들으며 제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어요. 한 중개인이 그러더군요. 어머님, 마두역 근처 대형 평수라 시세가 14억은 가는데 금매로 12억 5천에 내놓으시면 일주일 안에도 바로 계약될 겁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제 하루는 바쁘게 돌아갔어요. 부동산 중개인과 수시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영자와는 영상통화로 속초의 집 내부를 꼼꼼히 확인했죠. 서툰 기술이었지만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배웠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집을 내놓은 지 단 4일 만에 집을 보러 온 사람이 바로 계약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죠. 며칠 뒤 제 스마트폰에서 딩동하고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어요. 은행 앱에서 온 알림이었죠. 계약금 125, 0, 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건 단순히 돈이 아니었어요. 제게는 자유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티켓이었죠. 저는 곧장 달력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아들 가족이 제주도에서 돌아오는 날짜에 붉은색으로 커다랗게 동그라미를 쳤어요. 남은 시간은 단 6일, 그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죠. 저는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어 가장 빠른 날짜로 예약을 잡았고 영자를 통해 속초집의 계약을 서둘렀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고요하지만 가장 치열한 반격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현관문 도어록이 해제되는 경쾌한 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아들 내외와 손주들의 피곤함과 흥분이 뒤섞인 목소리가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죠. 저는 이 모든 소란을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손에는 따뜻한 국화차 한 잔이 들려 있었고요.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어요. 마치 태풍의 눈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요. 다녀왔습니다. 하는 민준이의 목소리 뒤로
현관에 들어서던 서연이의 말이 중간에 끊겼어요. 즐거운 휴가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그들의 얼굴이 눈앞의 광경에 하얗게 질려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죠. 거실 한가운데에는 이삿짐 센터에서 가져온 박스들이 쌓여 있었고 가구들 위에는 먼지를 막기 위한 하얀 천들이 씌워져 있었어요. 그들이 사온 제주 감귤 초콜릿과 오메기 떡이 담긴 쇼핑백이 바닥으로 힘없이 툭 떨어졌죠. 그들이 누렸던 짧은 유흥의 무게가 제 인생 전체를 담아 해체되고 있는 이 공간의 무게 앞에서 얼마나 가벼운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정적을 깬 건 서연이의 날카로운 비명이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니? 집에 도둑이라도 들었어요? 저는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고 그들의 얼굴을 찬찬히 마주 보았어요. 제 표정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 원망 같은 감정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평온함만이 있었죠. 저는 입을 열었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죠. 내가 이사 간단다. 이 집 팔았어.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서연이가 악을 썼어요. 미치셨어요?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여기가 어떤 집인데 팔아요. 여긴 우리 집이라고요. 그 모습이 참 안쓰럽더군요. 저는 탁자 위에 놓아두었던 서류 한 장을 조용히 그들 앞으로 밀었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이었죠. 민준이가 허둥지둥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그의 눈동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빠르게 글자들을 훑어내렸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어머니? 저희랑 상의도 없이. 저는 나지막이 대답했어요. 오늘 오전에 잔금까지 전부 다 받았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야. 법적으로 완벽하게 끝났어. 제가 법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을 때 아들 내외의 얼굴이 허물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아왔던 모든 것들을 그 서류 한 장과 법이라는 단어가 단번에 제압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 제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새로운 집주인이었죠. 저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네, 사모님. 그럼요. 약속한 날짜에 맞춰서 이사 나갈 테니 걱정 마세요. 그 통화는 상황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리는 확인 사살과도 같았어요. 민준이는 이제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애처롭게 변했죠. 어머니, 저희더러 어떡하라고 이러세요. 그럼 저희랑 애들은 어디 가서 살아요? 저는 제 아들을, 한때는 제 전부였던 그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건 너희 문제지. 내가 혼자 병원에 가서 수술받았던 것처럼, 내가 혼자 차가운 미역국을 먹으며 생일을 보냈던 것처럼, 그건 온전히 너희들이 해결해야 할 너희들의 문제란다. 그리고 저는 제 마지막 무기를 꺼내 들었어요. 그들이 저를 조롱했던 바로 그 스마트폰을 들어 은행 앱을 열었죠. 그리고 화면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어요. 12억 5천만 원에서 각종 비용을 제하고 남은 제 통장에 찍힌 긴 숫자의 행렬을요. 이건 내 78년 인생의 값이란다. 너희를 낳고 기르고 평생을 바친 내 노동의 대가야. 너희에게 물려줄 유산은 이제 없어. 너희는 이제 너희들 힘으로 살아가야 해. 서연이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제게 달려들 듯 소리쳤어요. 어떻게 저희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기적이야. 정말 이기적이라고요. 그 비난을 듣는 순간 저는 오히려 옅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내뱉었죠. 그래, 맞아. 이기적이지. 78년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 내게 남은 시간만큼은 나 자신을 위해 좀 이기적으로 살련다. 마침 그 소란에 놀란 옆집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문을 연 것은 저였어요. 저는 그 아주머니를 보고 그리고 제 뒤에 망연자실 서 있는 아들 부부를 보고 제 평생 가장 당당하고 맑은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아무 일 없어요.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나 이제 속초 가서 새 출발해요. 이 집도 아주 좋은 분께 팔았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동정받는 늙은이도 아들 집에 얹혀 사는 불쌍한 노인도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고 제 이름을 되찾은 온전한 박하선이었죠. 그렇게 저는 일산을 떠나 속초의 새로운 둥지를 틀었어요. 아들 내외가 살던 그 넓고 차가운 아파트가 아니라 창문을 열면 동해의 짭조름한 바닷바람이 밀려 들어오는 작고 아담한 집이었죠. 이삿짐을 푸는 첫날, 저는 상자 깊숙한 곳에서 3년간 제 몸의 일부 같았던 낡은 앞치마를 발견했어요. 음식 얼룩과 제 눈물 자국이 뒤섞여 뻣뻣해진 그것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죠. 이건 더 이상 제게 필요 없는 물건이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현관문을 열고 그 앞치마를 쓰레기통 깊숙이 던져 넣었어요. 제 과거와의 완벽한 작별 인사였죠. 속초에서의 삶은 제게 78년 평생 처음으로 주어진 선물 같았어요. 더 이상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됐고 누구의 눈치를 보며 밥을 차리지 않아도 됐죠. 아침이면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아무도 없는 해변을 거닐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제 발자국이 모래사장에 찍혔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졌죠. 점심에는 동명항 어시장에 나가 갓 잡은 생선으로 저 혼자만을 위한 매운탕을 끓여 먹고 오후에는 노인복지관 합창단에 나가 있고 있던 노래들을 실컷 불렀어요.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답니다. 저처럼 자식에게 상처받은 할머니도 있었고 아바이 마을에서 온 실향민 할머니도 있었죠.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며 혈육보다 더 끈끈한 정을 쌓아갔어요. 제 오랜 재봉 기술이 다시 빛을 발한 것도 이곳에서였어요. 복지관에서 작은 리폼 교실을 열었는데 낡은 옷을 새 것처럼 고쳐주니 할머니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자자했죠. 제 작은 집은 어느새 동네 할머니들의 사랑방이 되었어요. 제 재봉틀 소리가 다시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다시 살게 하는 힘이 되었어요. 스마트폰도 더 이상 두려운 물건이 아니었어요. 친구들과 카카오톡으로 수다를 떨고 유튜브를 보며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고 가끔은 인터넷 뱅킹으로 손주들 앞으로 소액의 용돈을 보내주기도 했죠. 복지관 스마트폰 기초반에서는 훈장님 소리까지 들어가며 다른 할머니들을 돕기도 했답니다. 기술은 저를 고립시키는 벽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난 새로운 문이었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석 달이 흘렀을 때 제 아들 민준이가 수소문 끝에 속초집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잔뜩 수척하고 초췌해진 얼굴이었죠. 아들은 처가살이의 서름, 서연이와의 잦은 다툼,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제 앞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다며 다시는 안 그럴 테니 제발 받아달라고 애원했죠. 저는 그 눈물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저는 찻잔을 아들 앞으로 내밀며 조용히 입을 열었죠. 너희를 용서하마. 하지만 함께 살 수는 없어. 너희는 이제 너희들만의 힘으로 너희 인생을 책임져야 해. 아들은 절망적인 얼굴로 저를 봤지만 제 결심은 단호했어요. 저는 매달 손주들 간식비 하라며 작은 돈을 보내주겠지만 그 이상의 지원이나 동거는 없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어요. 그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제 아들이 진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었죠.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어요. 저는 제 리폼 교실 수강생들과 함께 그동안 만든 옷과 소품들을 모아 작은 바자회를 열었어요. 수익금은 모두 지역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기부하기로 했죠. 바자회는 동네 잔치처럼 시끌벅적하고 따뜻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제 모습을 저 멀리서 민준이와 서연이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더군요. 감히 다가오지 못하는 그들의 얼굴에는 원망이 아닌 존경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눈치챘지만 애써 모른 척하며 친구의 어깨를 감싸 안고 더 환하게 웃었죠.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나 할머니로만 불리지 않아요. 이웃들은 저를 재봉틀 선생님, 합창단 에이스라고 부르고 친구들은 저를 그저 하선아라고 부르죠. 저는 제 이름 석자를 되찾았어요. 제 바다와 제 하늘 아래에서 저는 온전한 박하선으로 제 78년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들을 살아가고 있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박하선 할머니의 삶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닌 존중에서 비롯되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때랍니다. 자기 존중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니까요. 평생을 헌신한 시어머니에게 당신 때문에 내 아이가 죽었다며 모든 책임을 떠넘겼던 며느리.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돌아와 용서를 빌었지만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차갑게 물었습니다. 동우가 이 여자분은 누구니? 그녀가 내린 마지막 결말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가을 햇살이 참 좋은 날이었어요. 제가 사는 이 성북동의 낡은 아파트는 유독 가을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뽀얗게 내려앉은 낡은 책장과 그 책장에서 풍겨오는 오래된 종이 냄새가 어우러져 꼭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착각을 주거든요. 평생을 아이들과 책 속에서 살다가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니 평화로우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곧 남편의 기일이라 오늘은 작정하고 그의 서재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죠. 남편이 쓰던 책상, 그가 아끼던 만년필, 그리고 손때 묻은 책들, 먼지를 닦아낼 때마다 우리의 젊은 날들이 동욱이를 낳고 기쁘게 웃던 순간들이 먼지처럼 피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늘 말했죠. 당신은 책 속에 파묻혀 있을 때가 제일 당신다워. 그 말이 좋아서 저는 평생을 책과 함께 살았어요. 제자들에게 문학을 가르치고 아들 동욱이에게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면서요. 그게 제 삶의 자부심이었고 전부였어요. 그랬던 제 삶에 새로운 인물이 들어온 건 작년 가을이었죠. 아들 동욱이가 결혼할 여자라며 강소라 양을 처음으로 집에 데리고 왔어요. 금융회사에서 잘 나가는 아들이 선택한 여자라니 얼마나 멋지고 반듯할까 기대를 많이 했죠. 실제로 본소라 양은 참 당당하고 세련된 요즘 사람이었어요. 유명 브랜드의 디렉터라 그런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신감이 넘쳐 보였죠. 저는 그날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요즘 젊은이들 입맛에 맞을까 싶어 퓨전 한정식을 차리고 혹시나 대화가 어색할까 싶어 밤새 무슨 말을 할지 고민했죠. 식사를 마치고 제가 가장 아끼는 선물을 꺼냈어요. 제가 교사 시절 첫 월급을 타서 산 유명한 고전 문학의 초판본이었죠. 제 젊음과 열정이 담긴 아주 소중한 책이었어요. 이걸 며느리에게 물려주면 제 마음의 일부를 나눠주는 것 같아 기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소라양은 그 책을 받아들고는 묘한 미소를 짓더군요. 그 미소는 기쁨이나 감동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마치 오래되고 낯선 물건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귀한 책이네요. 하지만 솔직히 요즘 세상에 이런 책보다는 자기계발서나 재테크 책이 훨씬 더 유용하더라고요. 뭐, 제가 시간이 아주 많아지면 한번 읽어보도록 노력은 해볼게요. 그 순간 식탁 위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아기가 담긴 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저 솔직한 자기 생각이었겠죠. 하지만 그 솔직함이 제 평생의 자부심을 한순간에 쓸모없고 낡은 것들로 만들어버렸어요. 옆에 있던 동욱이는 소라 씨가 좀 직설적이죠? 엄마, 그래도 귀한 거니까 잘 간직할 거예요 라며 어색하게 웃으며 상황을 넘기려 했어요. 아들의 그 어색한 웃음이 소라 양의 그 솔직한 말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어요. 아들은 이미 제 세상이 아닌 저 새로운 세상의 편에 서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결혼 후 아들 내외는 강남의 휘황찬란한 주상복합으로 이사했어요. 성북동의 고즈넉함과는 전혀 다른 빠르고 효율적인 세상이었죠. 가끔 안부를 묻는 전화가 오갔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무심코 아들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봤는데 낯선 공항에서 소라양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뒤늦게 여행 갔었니? 하고 물었더니 아들은 너무나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 네.
저희끼리 간단하게 일본 다녀왔어요. 어머니 신경 쓰시게 하고 싶지 않아서 따로 말씀 안 드렸어요.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 말은 참 편리한 변명이었죠. 그 후로도 저는 종종 마지막 순간에야 아들 내외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들이 새로 차를 샀다는 것도, 큰 맘먹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옮겼다는 것도 모두 일이 끝난 후에야 통보처럼 듣게 되었죠. 어느 날 집에 놀러온 조카가 무심코 말하더군요. 고모, 동욱이 오빠네 가족 단톡방에서는 맨날 뭐 그리 할 얘기가 많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아, 그들만의 세상이 있었구나. 나는 그 세상의 일원이 아니었구나. 모든 중요한 결정들, 소소한 일상 이야기들, 그 모든 것이 제가 없는 가족 단톡방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스마트폰을 못 쓰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관계의 문제였죠. 그들은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그들의 세상 밖으로 밀어낸 거예요. 제가 있으면 결정이 느려지고 설명해야 하니 번거롭고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지니까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서운함보다는 깊은 체념이 밀려왔어요. 굳이 아들에게 전화해서 왜 나는 단톡방에 초대하지 않니? 라고 묻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질문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처량하게 느껴질 것 같았거든요. 그건 구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은 아기가 없었을 거예요. 그저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겠죠. 그 방식에서 저는 효율적이지 않은 존재였을 뿐이고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거리를 두기로 마음먹었어요. 억지로 그들의 세상에 끼어들려고 애쓰지 않고 다시 저의 세상으로 돌아오기로요. 하지만 한번 금이 가기 시작한 마음은 쉽게 아물지 않더군요. 그날 밤 저는 늦게까지 잠들지 못하고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먼지 쌓인 앨범을 꺼내 동욱이의 어릴 적 사진들을 한참이나 들여다봤죠. 제 품에 안겨 세상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이. 이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낯선 어른으로 자라버린 걸까요? 사진 속의 아이와 이제는 저를 신경 쓰이는 존재로 여기는 아들 사이에 그 아득한 거리감을 느끼며 저는 가슴 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조용히 그리고 차갑게 금이 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거리를 두기로 마음먹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거짓말처럼 희망이 찾아왔어요.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거든요. 소라가 임신을 했다고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얼어붙어 있던 모든 것들이 봄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아, 이제 모든 게 괜찮아지겠구나. 곧 태어날 아이가 우리 사이의 이 어색한 거리감을 따뜻하게 채워주겠구나.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제 어머니가 그러셨듯 저도 제 딸에게 그리고 며느리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임신한 딸의 몸을 보살피는 일이었죠. 저는 제 어머니께 직접 전수받은 비법으로 귀한 보양식을 정성껏 만들기 시작했어요. 좋은 한약재를 구하러 경동시장을 몇 번이나 다녀오고 핏물을 빼고 기름을 걷어내며 꼬박 이틀을 꼬박 정성을 쏟았죠.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었어요. 제 사랑이고 제 어머니의 사랑이며 곧 태어날 새 생명에 대한 축복이었어요. 그렇게 만든 음식을 소중하게 싸들고 강남에 있는 아들네 집으로 향했어요. 마음이 어찌나 설레던지 가는 내내 입가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았죠. 그런데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을 열고 나온 소라의 표정은 제 기대와는 많이 달랐어요. 그녀는 현관문과 안전고리 사이로 얼굴만 내민 채 제가 들고 있는 보온통을 보고는 역게 미소만 지었어요. 어머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그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는 당혹감이 섞여 있었죠. 제가 임신 축하 선물이라며 음식을 건네자 그녀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마음은 정말 감사한데요. 제가 다니는 산부인과 클리닉에 전문 영양사가 있어서 식단을 전부 관리받고 있어요. 어머님이 해주신 이런 한식은 염분도 많고 기름져서요. 현대의학 기준으로는 그다지 과학적이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마침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아래층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분은 저와 제 손에 들린 보온통, 그리고 문틈으로 보이는 며느리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어색하게 목례를 하고 지나갔죠. 저는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어요. 제 평생의 지혜와 사랑이 비과학적이라는 차가운 단어 하나에 문전박대당하는 순간을 동네 사람에게 들켜버린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아, 그랬구나. 내가 미처 몰랐네. 라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어요. 손에 들린 보온통이 어찌나 무겁고 처량하게 느껴지던지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건 제 손주를 위한 일이니까요. 며칠 뒤 저는 다시 음식을 만들어 이번에는 아들 동욱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퇴근길에 잠시 들러서 가져가 달라고요. 아들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어요. 제 말을 한참 듣고 있던 아들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엄마, 제발. 소라가 요즘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서 그래요? 자기 커리어 잠시 중단된 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 엄마까지 그러면 더 힘들어해요. 그냥 우리 방식대로 하게 좀 놔둬주면 안 돼요? 우리 방식.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의 세상에서 저는 이미 우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제 사랑과 경험은 이제 그들의 현대적이고 합리적인 삶에 스트레스를 주는 비효율적인 방해물일 뿐이었죠. 소라가 임신 정보를 얻는다는 스마트폰 앱, 그녀가 신봉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데이터 앞에서 제가 평생 몸으로 체득한 지혜는 아무런 힘도 갖지 못했어요. 오히려 제가 아들 부부의 삶을 침해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고집센 늙은이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어요. 그러다 결국 끔찍한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어느 늦은 밤 동욱이에게서 짧은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소라 씨 유산했어요. 지금 병원이에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누구의 잘못을 따질 겨를도 없이 그저 아이를 잃은 며느리와 아들이 걱정되어 한달음에 강남의 그 유명하다는 여성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은 차가운 소독약 냄새와 비통한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죠. 수소문 끝에 찾아간 병실 문을 열자 침대에 넋을 잃고 누워있던 소라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눈에 증오를 가득 담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여기 왜 와? 당신 때문이야. 당신만 아니었으면 내 아이는 무사했을 거라고. 자꾸 나한테 압박 주고 스트레스 줘서 내 아이가 죽은 거야. 그건 명백한 거짓말이었어요. 자신의 고통을 저에게 전가하기 위한 잔인하고 이기적인 공격이었죠. 저는 그 순간 저를 향해 날아오는 그 끔찍한 비난의 화살보다 더 아픈 것을 보았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아들 동욱이를 바라봤어요. 내 아들이라면 이 말도 안 되는 모함 앞에서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어머니의 결백을 변호해 줄 거라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아들은 저를 보지 않았어요. 그는 울부짖는 아내에게 달려가 그녀를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제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오직 아내만을 위로하며 이렇게 말했죠. 소라야, 진정해. 일단 몸부터 추스르자. 응? 아들의 침묵. 그 어떤 비난보다, 그 어떤 욕설보다 더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제 심장을 관통했어요. 그 침묵은 소라의 거짓말에 동의하는 것과 같았어요. 어머니의 존엄보다 아내의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무언의 선언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병실을 나와 차가운 복도를 혼자 걸어 나오는데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너무 큰 충격과 배신감은 오히려 사람을 마비시키더군요. 그냥 머릿속이 아주 차갑고 명료해졌어요. 아, 나는 이제 저 아이의 인생에서 완벽한 이방인이구나. 아니, 이방인을 넘어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되는 적이 되었구나. 제 안에 있던 마지막 미련과 고통이 그 순간 차갑고 단단한 결심으로 변해버렸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 제 삶에는 기묘한 평온이 찾아왔어요. 아들 내외는 결국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 소식을 전해 듣던 날, 저는 슬픔 대신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족쇄처럼 저를 올가매던 관계가 부서지고 비로소 제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만 같았거든요. 제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 세상이 증명해주는 기분이었달까요. 저는 다시 책의 세계로 돌아갔어요.
평생을 바쳤던, 그러나 한동안 잊고 지냈던 저의 진짜 세상으로요. 예전 제자들과 함께하는 문학 세미나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고, 오랜 친구인 출판사 편집장과 만나 차를 마시며 새로 나온 시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주말에는 성북동의 작은 갤러리에서 열리는 시 낭송회에 참석해 젊은 시인들의 반짝이는 언어에 귀를 기울였죠. 제 삶은 온전히 저의 것이 되었고, 그 안에서 저는 천천히 치유되고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일부러 멀리하고 종이책의 사각거림과 사람들과의 따뜻한 대화 속에서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되찾고 있었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고요했던 제 세상에 다시 파문이인 것은 어느 늦은 오후였어요. 벨소리의 문을 열어보니 동욱이가 서 있더군요. 1년 만에 보는 아들은 어딘가 모르게 지치고 수척해 보였어요. 아들은 어렵게 입을 열었죠.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그리고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소라 씨가 임신했어요.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킬 거예요. 그래서 저희 다시 합치기로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1년간 제가 애써 쌓아 올렸던 평온의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참담했죠. 그럼 내가 겪었던 그 끔찍한 고통과 모욕은, 저들의 이혼과 재결합은 결국 아이를 갖기 위한 과정에서 벌어진 한편의 연극에 불과했다는 말인가. 내 상처는 그들의 행복을 위한 필요악 정도로 취급되고 완전히 잊혔다는 사실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뱃속의 아이는 무슨 죄가 있겠어요. 곧 태어날 제 손주잖아요. 저는 할머니로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모든 관계를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 마지막 노력을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며칠 후 저는 아들 부부에게 만나자고 연락했어요. 만나기 전날 저는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로 일하는 해수기를 만났어요. 그간의 일을 모두 털어놓자 해수기는 혀를 차며 말하더군요. 은희야, 내 마음은 알겠지만 이번에는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만약 네가 경제적인 지원을 할 생각이라면 반드시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해. 해수기의 조언에 따라 저는 몇 가지 준비를 했어요. 이건 의심이 아니라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였죠. 약속 장소는 광화문 교보문고 근처의 한 고급 호텔 라운지였어요. 시끄러운 카페가 아닌 조용하고 격식 있는 장소. 그곳의 분위기처럼 우리의 만남은 감정적인 교류가 아닌 철저한 거래의 성격을 띠고 있었죠. 다시 만난 소라는 배가 조금 불러 있었고 이전보다 더 여유롭고 당당해 보였어요. 저는 준비해간 말을 꺼냈어요. 뱃속 아이를 위해서 이번에는 네가 아무 걱정 없이 태교에만 전념했으면 좋겠구나. 그러니 다니던 회사는 그만두고 필요한 모든 경제적인 지원은 내가 하마. 이건 제 마지막 진심이었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최후의 노력이었어요. 제 제안을 들은 소라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어요. 그건 고마움의 미소가 아닌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었다는 승자의 미소였죠.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인 후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저도 그러려고 했어요. 제 커리어보다 아이가 훨씬 중요하니까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하지만 이어진 그녀의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저는 앞으로 시댁 스트레스 없이 그냥 제가 시댁이 없는 셈 치고 살고 싶어요. 아시다시피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거든요. 왜 그런지는 어머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과거에 전적이 있으시니까. 전적. 의도적으로 선택된 그 단어가 제 모든 사고를 마비시켰어요. 그건 지난날 병원에서 있었던 끔찍한 거짓 비난을 이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만들어버리는 말이자 저를 뱃속 아이에게조차 잠재적인 위협이 되는 위험인물로 낙인 찍는 행위였어요. 내 돈을 받으면서 동시에 나를 잠재적 가해자로 규정하는 그 잔인함에 숨이 멎는 것 같았죠. 찻잔을 들려던 제 손이 허공에서 그대로 멈췄어요. 라운지에 흐르던 잔잔한 클래식 음악도 사람들의 나지막한 대화 소리도 모두 사라지고 끔찍한 침묵만이 우리 사이에 흘렀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소라의 얼굴을, 그리고 그 옆에서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아들 동욱이의 얼굴을 차례로 응시했어요. 또다시 침묵. 아들의 침묵은 이번에도 소라의 잔인한 말에 동의한다는 뜻이었죠. 마침내 제 입이 열렸어요. 제 목소리가 아니라고 느껴질 만큼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알겠다. 이제부터 내가 없는 것처럼 살아라. 나도 너희가 없는 것처럼 살겠다. 영원히. 저는 지갑에서 찻값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꺼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아무런 표정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등지고 걸어 나왔죠. 이건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었어요. 한 인간으로서 제 존엄을 지키기 위한 가장 이성적이고 최종적인 결별 선언이었어요. 호텔을 나온 제 발걸음은 이상할 만큼 가벼웠어요. 제 입으로 그 끔찍한 관계의 끝을 선언하고 나니 오히려 억눌려 있던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죠.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소파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를 틈도 없이 스마트폰을 들었어요. 그리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아들 동욱이와 며느리 소라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어요. 수십 년간 제 삶의 전부였던 이름을 마치 스팸 문자를 차단하듯 그렇게 제 세상에서 지워버린 거예요. 다음으로는 유일하게 하던 작은 SNS 계정에 들어가 모든 설정을 비공개로 바꾸고 친구 목록도 정리했어요. 그들을 통해 제 소식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제 손으로 하나씩 닫아버렸죠. 이건 감정적인 행동이 아니었어요. 앞으로의 제 삶을 지키기 위한 가장 이성적인 조치였어요. 모든 디지털 세상과의 문을 걸어 잠그고 나니 집이 유독 고요하게 느껴졌어요.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남편의 서재로 향했어요.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책상 가장 아래쪽에 낡은 서랍을 열었죠. 그 안에는 먼지 쌓인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상자를 열자 빛바랜 편지 한 통과 두툼한 서류 봉투 몇 개가 보였죠.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몇 해 전 제게 남긴 것들이었어요. 저는 남편의 편지를 먼저 집어들었어요. 꾹꾹 눌러 쓴 남편의 글씨가 눈앞에서 번져왔어요. 사랑하는 은희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당신 곁에 없겠지. 평생 교단에 서서 아이들 걱정, 제자들 걱정만 하고 산 당신이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를까봐, 내가 없는 세상에서 혹시나 아들에게 짐이 될까봐 늘 마음이 쓰였소. 그래서 당신 몰래 작은 선물을 준비했소. 이건 동욱이도 모르는 오직 우리 둘만의 비밀이요. 부디 이걸로 당신의 남은 생이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오롯이 당신 자신으로 빛나기를 바라오. 편지 밑에는 낡은 주식 증서 뭉치와 상가 건물 등기권리증이 있었어요. 주식은 지금은 모두가 아는 거대 기술 기업 삼성전자의 것이었고 상가는 강북의 한 동네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을 열어 현재 가치를 확인해 보았어요. 화면에 뜬 숫자는 제 평생의 교사 연금을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큰 액수였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안도감과 나를 이토록 깊이 사랑해준 남편에 대한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제 경제적 독립성은 아들에게 기댄 것이 아니었어요. 저를 지켜주려 했던 남편의 사랑과 그걸 잊지 않고 묵묵히 지켜온 제 자신 덕분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다음 단계로 나아갔어요. 고립이 아닌 새로운 연결을 찾아야 했죠. 저는 집 근처 성북구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서평 클럽에 가입했어요. 첫 모임에 나갔을 때 저는 제가 있어야 할 곳을 찾았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곳에는 은퇴한 언론인, 평생 그림만 그린 화가, 저처럼 교단에 섰던 선생님들이 계셨죠. 우리의 대화에는 자식 자랑이나 신세 한탄이 없었어요. 대신 새로 나온 소설에 대한 날카로운 비평과 역사를 바라보는 각자의 관점, 그리고 세상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있었죠. 서로의 지성과 경험을 존중하는 그 분위기가 저를 다시 살게 하는 것 같았어요. 그곳에서 저는 박 여사님이라는 분과 특히 친해졌어요. IT 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다 은퇴하셨다는 그분은 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오셨지만
책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았죠. 어느 날 동네의 작은 카페에서 박 여사님은 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시더니 혀를 차셨어요. 최 선생님, 이렇게 설정해두면 개인정보가 다 새어나가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날 박 여사님은 제게 단순한 차단 기능을 넘어 제 사생활을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안 설정 방법과 악의적인 연락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기술들을 차근차근 알려주셨어요. 박 여사님의 격려에 힘입어 저는 은희의 서재라는 이름으로 작은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그곳에 제가 읽은 책들에 대한 감상을 조심스럽게 올리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던 그곳에 어느 날부터인가 한두 명씩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제 글에 깊이 공감한다는, 잊고 있던 고전의 가치를 다시 깨닫게 해주어 고맙다는 낯선 이들의 따뜻한 말들이었죠. 가족에게서 부정당했던 제 세상이 오히려 이름 모를 타인들에게는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기술은 더 이상 저를 가두는 벽이 아니라 저의 세계를 세상과 안전하게 연결해주는 튼튼한 다리가 되어 주었죠. 몇 달이 흘러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예전 동료를 통해 들려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주 잠깐 마음이 흔들렸어요. 갓 태어난 아기의 얼굴이 얼마나 예쁠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그건 아주 짧은 순간의 감정이었어요. 곧이어 저는 제 평온을 떠올렸어요. 책과 새로운 친구들과 그리고 저를 존중해주는 낯선 독자들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삶을요. 저는 이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관계는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요. 저는 복수를 계획하고 있지 않아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저는 그저 제 삶을 온전히 살아내며 누구도 허락 없이는 침범할 수 없는 저만의 고요의 성체를 단단하게 쌓아 올리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이제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저만의 왕국을요. 제 고요의 성체 안에서의 삶은 더없이 평화로웠어요. 아침에는 서재에서 책을 읽고, 오후에는 블로그에 올릴 글을 쓰고, 저녁에는 서평 클럽 친구들과 문학에 대해 토론했죠. 제 삶에서 소음과도 같았던 관계들이 사라지니 비로소 제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것 같았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충만하고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걸 저는 예전엔 미처 몰랐던 거죠. 그 평화가 깨진 건 아이가 태어난 지 반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어느 주말 오후 글을 쓰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박 여사님에게 배운 대로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저도 모르게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귀에 익은, 그러나 완전히 지쳐버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돈이었죠. 예전에 그 당당하고 반듯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그녀는 제 안부도 묻지 않고 곧바로 절박한 호소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사부인, 제발,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소라가 복직하고 나서는 아이는 완전히 저한테 떠맡기고 자기는 주말마다 친구들 만나러 가고 부부 동반으로 여행까지 다녀요. 저는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밤에는 잠 한숨 제대로 못 자요. 이러다 제가 먼저 죽겠어요, 사부인. 그녀는 울면서 애원했어요. 그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서는 동정심 대신 차가운 기억 하나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병원 복도에서 제게 쏟아지던 끔찍한 모함과 그 옆에서 침묵으로 동조하던 바로 저 여인의 얼굴이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스스로 만든 문제의 무게가 이제 그들 자신을 짓누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어요. 그저 당연한 결과일 뿐이었죠. 저는 사돈의 울음 섞인 하소연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어요. 한참의 침묵 끝에 저는 아주 조용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제 목소리가 이렇게 차가울 수 있다는 걸 저도 그때 처음 알았죠. 사부인, 지금 그 고통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부인, 혹시 기억하십니까? 따님이 병원에서 제게 끔찍한 모함을 하던 바로 그날, 사부인께서는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제 아들이
어미가 그런 수모를 당하는 걸 방치하던 날에도 사부인은 그저 구경만 하셨지요. 남의 고통에 대한 침묵은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계속 침묵하시고 따님이 선택한 그 삶의 책임을 온전히 그리고 조용히 짊어지십시오. 저는 제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고 곧바로 그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어요.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법이나 제도를 이용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인과응보라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공정한 시스템을 작동시켰을 뿐이었죠. 남의 상처를 외면한 사람은 결국 자신의 상처를 위로받을 자격도 없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몸으로 배우게 될 터였어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제게는 놀라운 소식들이 연달아 찾아왔어요. 제 서평 블로그를 꾸준히 지켜보던 유명 출판사에서 정식으로 출간 제안을 해온 거예요. 제가 평생 사랑했던 고전 문학에 대한 에세이를 써보지 않겠냐고요. 며느리에게 쓸모없다고 평가절하당했던 제 삶의 열정이 세상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남편이 남겨주었던 강북의 작은 상가 건물이 대규모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면서 자산 가치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급등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제가 낡은 관계를 완전히 끊어낸 후에야 찾아왔어요. 제 전통적 지혜와 남편의 오래된 사랑이 이 현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하고 믿음직한 자산이 되어준 셈이었죠. 그렇게 저의 세상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지만 제가 쌓은 성벽 밖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나 봐요. 결국 사돈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딸의 집을 나와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는 강남의 비싼 베이비시터 비용과 고된 육아 노동에 허덕일 아들 내외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었어요. SNS에는 행복한 워킹맘의 모습을 전시하면서 뒤에서는 그 모든 책임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떠넘겼던 며느리, 그 편리했던 시스템이 무너지자 그들의 삶도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거겠죠. 그리고 마침내 올 것이 왔어요. 늦은 밤이었죠. 제 고요한 서재에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인터폰 화면에는 지칠 대로 지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그들 품에 안겨 빽빽 울고 있는 아기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마지막 카드를 쓸어온 것이겠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문 안으로 들어서지는 못하도록 제 몸으로 문틈을 막아선 채였죠. 아들 동욱이는 금방이라도 무릎을 꿇을 것 같은 절박한 얼굴이었어요. 며느리 소라는 헝클어진 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그녀는 한참을 우물쭈물하더니 모기만 한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 사과는 너무나 형식적이었고 진심 어린 반성이라기보다는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처럼 들렸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제 성벽 앞에 서 있는 그 처량한 두 사람과 울고 있는 아기를 그저 조용히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늦은 밤 저희 집 현관 앞은 하나의 작은 무대 같았어요. 성북동의 고요한 주택가의 아기 울음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고 복도 창문 너머 이웃집의 불빛이 마치 조명처럼 우리 세 사람을 비추고 있었죠. 제 앞에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익숙했던 두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낯선 얼굴을 하고 서 있었어요. 아들 동욱이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어요. 아이를 안은 팔을 부들부들 떨면서 거의 무릎을 꿇을 기세로 제게 애원했죠. 어머니, 제발요. 저희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옆에 선 며느리 소라도 화장기 없는 얼굴을 눈물로 적시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들의 절박함이 진정한 반성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눈물은 저에게 준 상처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자신들이 처한 공경에 대한 자기 연민일 뿐이라는 걸 저는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었거든요. 모든 수단이 막히자 마지못해 찾아온 것뿐이라는 걸요. 저는 소라의 형식적인 사과에도 아들의 절박한 애원에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앞에 서 있는 한 남자를,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단 하나뿐인 아들을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았죠. 그의 얼굴에서 제가 사랑했던 아들의 모습과 지금의 이 낯선 남자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아주 오랜 침묵 끝에 저는 아주 부드럽고 그래서 더 잔인하게 느껴지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 평생의 모든 힘을 끌어모아 아주 조용히 물었죠. 동우가 이 여자분은 누구니? 그 질문은 마치 천둥소리처럼 그 좁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동욱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소라의 흐느낌은 순간 거짓말처럼 멎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공포에 질린 채로 저를 향했죠. 아마 제게서 어떤 분노나 원망 섞인 말을 기대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틀렸어요.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제 질문은 단순한 모욕이나 복수가 아니었어요. 그건 가장 완벽하고 정확한 사실의 확인이었어요. 그들이 저에게 했던 모든 행동들,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제 세상을 무시하고 제 존재를 지워버렸던 그 모든 시간들에 대한 가장 완벽한 대답이었죠. 당신들이 나를 당신들의 세상에서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듯 나 역시 내 세상에서 당신들을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최종 선고였어요. 당신들이 필요에 의해 나를 찾았지만 나는 당신들의 필요에 더 이상 응답할 의무가 없는 타인이라는 지혜의 결론이었죠. 그것이 제가 수십 년간 책을 읽고 인간을 공부하며 얻어낸 제 존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얼어붙은 두 사람을 뒤로 한 채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어요. 문을 잠그는 철컥하는 소리가 우리 사이의 관계에 찍는 마지막 마침표처럼 들렸죠. 문 너머로 아들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지만 제 마음은 놀라울 만큼 평온했어요. 더 이상 고통스럽지도 슬프지도 원망스럽지도 않았어요. 오직 내 자신을, 내 존엄을 온전히 지켜냈다는 깊은 안도감과 완전한 해방감만이 제 안에 가득 찼어요. 저는 곧장 제 서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인터폰에 전원을 내렸어요. 제 고요의 성체를 침범할 수 있는 마지막 통로를 차단한 거죠. 책상에 앉아 출판사와 계약한 에세이의 첫 문장을 쓰기 위해 하얀 화면을 바라봤어요. 그들에게 저는 이제 영원히 낯선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완벽한 낯섦 속에서 저는 비로소 제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는 궁극의 승리를 쟁취했어요. 은희의 서재라는 제 블로그의 글들이 저처럼 상처받은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라면서요. 최은희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줘요.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스스로의 세계를 굳건히 세우는 데 있다는 것을요. 때로는 가장 조용한 방식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가장 완전한 해방감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말이에요.